네, 국민의힘 대선 주자를 뽑기 위한 경선 토론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후보들은 두 개조로 나뉘어서 이번 주말에 2차 경선 진출을 위한 토론회를 열게 됩니다. 한편 민주당 예비 후보들은 오늘 첫 TV 토론회를 갖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선 주자를 뽑기 위한 경선 토론 대진표가 확정이 됐습니다. 8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이제 A조, B조 이렇게 두 개로 나눴는데 이번에 눈에 띈 거는 이제 제비뽑기 형식이 아니라 당사에 도착한 순서대로 이제 이렇게 의자 뺏기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글쎄요, 대진표 상황 좀 어떻게 보시고 어떤 관전 포인트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제 먼저 오신 분들이 그 오신 순서대로 본인이 이제 앉고 싶은데 앉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택 이런 부분은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그 A조를 보면 그 유정복 후보하고 양향자 후보가 상대적으로 어쨌든 열세다라는 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보다도 공격적인 그 토론 진행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많이 또 알리는 듯한 토론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고 거기 이제 안철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와의 관계에서 상당히 이제 이분도 마찬가지로 공격적이거나 전향적인 질문을 할 것 같고 B조로 가면 이철우 지사하고 나경원 의원이 두 분의 행보가 좀 관심이 가요. 그래서 두 분이 어떤 분을 상대로 해서 어떤 공격적 질문을 펼칠지. 근데 홍준표 후보와 한동훈 후보는 그렇게 서로 공격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제 손도 이렇게 잡더라고요. 어제 손은 조금 사연은 있긴 한데 어쨌든 두 분지간에는 어쨌든 지금은 전략적 약간 연대 개념으로 가시는 것이 나중에 이제 그 4인 진출 이후에 결선 과정에서도 약간은 그때까지는 좀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합치되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두 분 간에는 공격적인 질문이 좀 오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측합니다. 어떤 관전 포인트를 지금 갖고 계세요? 네, 일단 A조, B조 이것을 그 배정된 결과를 보면 정말 이게 추첨으로 했을 경우는 이렇게까지 나왔겠는가 싶은 일종의 몰아주기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A조에 비해서 B조는 죽음의 조라고 얘기를 해도 손색이 없을 것 정도로 평소에 좀 반목을 해왔거나 갈등해왔던 주자들이 같은 조에 편성이 되는 결과가 일어났거든요. 공교롭게도 한동훈 전 대표하고 같은 조로 편성된 사람들이 평소에 한 전 대표를 맹공해왔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 그리고 예전에 그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면담 요청을 거부하고 만나주지 않았었던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들어가 있고 또 당 대표 경선 때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고 최근에 한 전 대표가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전 의원에 비유하면서까지 맞대응에 나섰던 상대방인 나경원 의원 이렇게 4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험한 그런 토론이 좀 예상이 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홍준표 전 시장하고 한동훈 전 대표도 굉장히 공방을 벌일 수도 있는 것이 홍 전 시장 입장에서는 친윤층이랄까 이쪽의 지지들이 나경원 의원한테 쏠리게 되면 본인한테 좀 부담이 되고 또 손해가 되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1차 경선에서는 탄핵 반대층에 대한 어떤 소구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굉장히 2차 경선에서 싸울 수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아껴놓을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또 양쪽 간의 공방이 크게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은 또 열려 있는 그런 대진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이제 주자들의 토론과 관련해서 관전 포인트 짚어주셨는데 당장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첫 TV 토론회를 갖습니다. 80분 동안 진행이 되고 이번 토론회에서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그리고 사회 분야 3가지 주제를 가지고 토론에 임하게 되는데 민주당에서는 좀 어떤 부분 관전 포인트로 갖고 계십니까? 일단 김경수 전 지사의 그 포지셔닝이 어떨지가 좀 관심이 돼요. 김경수 전 지사가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해서 진검승부를 펼칠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개헌론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묻는 과정이 어느 정도 단순히 형식적일지 아니면 구체적인 일정까지 물을지 이런 부분. 김동연 현 지사의 경우에는 사실 뭐 이재명 대표 각을 어느 정도 세우겠죠. 이분은 이제 진검승부를 할 것인데 그 과정에서 김경수 지사가 서는 입장에 따라서 김경수 지사의 향후 정치 행보를 저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물론 승부는 감히 함부로 예측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따라서 다음에 김경수 지사와 김동연 지사의 각자 입장에 따른 여러 가지 행보가 각각의 주자의 지지율이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김경수 지사와 김동연 지사가 양자 간에 어느 분이 앞설지에 따라서 향후 민주당의 헤게모니는 바뀔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와의
이의와의 격차율이 중요한 변수가 하나 될 부분이고 또 하나는 김경수와 김동연 중에 누가 이의가 되느냐도 사실은 앞으로 민주당 헤게모니와 관련돼서 상당한 시사점이 있다. 이 부분은 지금 구여권이죠. 구여권에서 있을 그 반이재명 연대에도 영향을 미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저희가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80분 동안 진행이 되고 개헌이나 뭐 증세를 놓고 후보자 간의 공방이 있지 않겠냐 이런 예측도 있는데 어떤 부분들을 좀 봐야 될까요? 뭐 시간 분배도 네. 그렇고요, 뭐 내용도 그렇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최근에 이재명 전 대표가 특히 과거에 지난 10년, 15년 정도의 민주당의 노선에서 다시 선회에서 우클릭을 하는 그런 행보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질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김경수 전 지사나 김동연 지사가 최근에 이재명 전 대표와는 달리 증세를 정면으로 제기를 하고 확장 재정을 하기 위해서 책임 있는 방안을 제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전 대표는 오히려 최근에 뭐 상속세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감세 드라이브를 걸어왔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좀 크게 쟁점이 생길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오전에도 보도가 됐는데 이재명 전 대표 측에서 친원전 쪽으로 기조를 틀고 있는 그런 것이 또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김동연 후보나 김경수 후보는 원전을 급격하게 줄일 수는 없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줄여나가야 된다는 입장을 최근에 다시 피력했거든요. 이런 문제에서 지난 한 2010년대 초반 정도부터 민주당이 진보 정당에 가까워지는 좌클릭 행보들을 해왔는데 여기서 다시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 이재명 전 대표와 그리고 조금 민주당의 전통 노선을 지키려고 하는 다른 두 후보 간의 정책 경쟁이 상당히 뜨겁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 이전, 이게 지금 민주당 이제 경선에 나선 새 후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추진한다고 되는 거라기보다 이제 뛰어넘어야 되는 현실적인 절차들도 있는 거고요.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장기적으로는 뭐 이뤄질 가능성이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몇 가지 이재명 대표도 뭐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말씀 주셨지만 예. 어쨌든 제2 집무실 건설은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 여야가 합의해서 그 의사당의 세종 이전과 제2 대통령의 집무실 같은 경우는 건설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사실 대통령실이 완전히 이전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이재명 대표는 이제 하겠다라는 입장이고 그러나 이제 그 뭐 헌법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 판례 변경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돼서는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도 헌법 개정 절차를 통해서 국민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지 헌법 본인들의 판례 변경을 통해서 하게 되면 또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 등을 감안한다 그러면 사실은 좀 시간이 걸릴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2집무실을 건설하지만 이 대통령실 전무 이전을 하려면 또 별다른 예산 확보가 좀 필요해요. 예산 확보를 통해서 또 건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건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사관 등 외부의 공관들도 다 이전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다음 대통령 임기 내에 이루어지긴 사실상 곤란하죠. 따라서 이 부분은 이번 대선 공약뿐만 아니고 차기 정부가 또 공약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연이어 두 번의 정부가 들어서서 이 정부가 이 부분을 이어가야 되는 좀 장기적 과제가 될 수 있어서 이번에 이 표심을 목적으로 한 단순한 공약으로 끝나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저희 당의 후보가 확정이 되면 이 후보의 공약 사항도 검토해서 만약에 양당의 공약이 일치하게 되면 추진이 빨라지겠지만 그렇지 않게 되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조기 대선에서 주요 화두로까지 확대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흐름 보고 계세요? 네, 일단 뭐 이거는 행정 수도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차대한 문제다. 이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약들도 나오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저는 좀 전공법적인 접근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싶은 게 이거를 대통령실을 재이전하는 방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이전하는 방식과 똑같으면 안 된다는 걸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당시 문제가 뭐였냐면 청와대에서는 단 하루도 살면 안 된다라는 그런 논리를 펴면서 그게 어떤 법령이라든지 예산 편성 이런 거 없이 예비비로 이걸 지출해가지고 취임할 때 이미 이걸 대통령실을 옮기는 그런 방식을 취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의 방식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했던 겁니다. 저는 이 문제를 바로잡고자 하는 분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일단은 용산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문제를 풀기 시작함으로써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 방식을 택하는 것이 전공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과거에 행정수도에 관련된 헌법재판소 판결 결정 내용을 보면 사실 대통령실이나 국회가 어디에 있느냐가
이것이 수도를 말해준다라고 하는 그 논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를 바꾸려면 행정수도 그 세종시로 대통령실이 간다는 거는 세종이 행정수도로 인정받는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그때 헌재 결정 취지대로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것이 가장 전공법에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헌재 다시 한번 그거를 판단을 물어보는 작업을 거칠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합헌 판단을 받았던 것이 위헌으로 뒤집히는 경우는 많이 있어도 위헌으로 판단된 것이 합헌으로 뒤집힌 거는 아마 한 건 정도. 그리고 사실 위헌하고 합헌은 정족수가 달라요. 위헌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관이 6명이 위헌 판단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받은 건데, 이거를 시간이 지나서 재판관 몇 명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걸 노려서 이제 합헌으로 뒤집는 것, 이것보다는 더 민주적인 방식은 원래 헌재 결정 취지대로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게 더 민주적인 것이고, 이 과정에서 오히려 집무실이 어디냐 이것을 뛰어넘는 그 대통령의 민주적 소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대통령실 재이전을 얘기하는 대선 주자들이 더 전공법적으로 접근을 해서 국민들의 공감대를 더 많이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길을 가기를 좀 권고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예. 사실은 저희가 물론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는 되게 바람직하죠. 그런데 관문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도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항들이 있고 해서 외국에서 접근하기도 용이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해당 도시가 그런 기능이 있는지는 물론 이제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그 보완에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이런 부분도 다 따져봐야 되는 거라서, 저는 정치권이 경제적 측면도 고려해서 좀 장기적인 그 어떤 고민을 갖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각 후보들 이렇게 저마다의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 이번에는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면서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기 대통령 적합도인데, 지난 14일에서 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지표조사 결과입니다. 이재명 후보 39%, 홍준표 후보 8%, 김문수 후보도 8%고요. 한동훈 후보 보시는 것처럼 6%, 이준석 후보와 안철수 후보 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차기 대통령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 보고 어떤 부분이 좀 눈에 띄셨습니까? 네,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 뭐 6대4 정도로 탄핵 찬성과 반대가 좁혀졌다라는 말들이 많았었는데, 그 구도는 끝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확실하게 대세가 기울어졌고,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사기가 많이 떨어진 그런 결과들이 이런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국민의힘 주자들 같은 경우에 앞으로 조금 반등할 여지는 있어요. 왜냐하면 당 지지율에 비해서 가상대결 지지율이 더 낮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뭐 상심에 젖어 있거나 혹은 다른 생각을 하기 어려운 국민의힘 지지층이 이런 조사를 했을 때 뭐 지지 후보 없다 이렇게 빠지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고, 그거를 좀 채워 나간다면 반등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반등을 한다고 해도 이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30%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런 민주당이라든지 이재명 전 대표와의 좀 큰 격차 이런 것들은 줄이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고, 현재 추세대로 가면은 이재명 전 대표가 87년 이후의 대선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로 당선이 되는, 과반의 득표로 당선이 되는 것이 굉장히 유력해 보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저는 이제 선거에서 지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처신을 하느냐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민주주의와 정치라는 것은 한판의 승부가 아니기 때문에 저 선거 이후에 야당을 얼마나 제대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이 선거를 통해서 졌지만 잘 싸우는 그런 그림을 그려나가야 되는 것이고, 국민의힘이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게 분명하고, 사실 빅텐트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발악과 같은 거거든요. 역대 대선에서 빅텐트라고 얘기를 하는 쪽이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게 지기 때문에 나오는 말인데, 그런 식의 접근보다는, 그리고 누군가를 반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야 된다 이런 식의 접근보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의 그 흑역사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그걸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보수의 미래로 가는 것이 국민의힘한테 바람직한 길이라고 봅니다. 지금 조금 전에 나왔던 가상 3자 대결 구도 다시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이 가상 3자 대결 구도를 보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누가 오든 45%입니다. 지금 이준석 후보 9%, 7%, 8%인데 국민의힘 후보들만 바뀌는 모습을 봤을 때 김문수 후보 22%, 홍준표 후보 24%, 한동훈 후보 17%거든요. 이 가상 3자 대결 구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일단 이재명 대표가 이제 민주당의 후보로 이제 선출된 것 같은 인식을 국민들께서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지지율은 저렇게 변동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후보 등은
그때 이준석 그 개혁신당 그 의원의 경우에는 상당히 높다 예상보다. 저 부분이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되기 전에 있는 수혜 효과인지 아니면 독자적인 지지율인지는 지켜보면 알 일이고, 그다음에 이제 모른 무응답이 생각보다 높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경선 과정을 통해서 민주당 그 경선에서 지지했던 후보들 지지층이 이탈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빠질 확률이 높은 상황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 경선이 어느 정도 결정이 돼서 후보자가 선출이 되면 약간의 진통은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또 하나는 이제 경선 후보들 간의 시비가 좀 엇갈리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저 부분에서 예를 들면 뭐 김문수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율을 갖게 되면 이렇게 결선 진출 과정에서 어느 후보가 이기고 어느 후보가 불리하고,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빠지면 또 어느 후보가 유리하고 어느 후보가 불리하고, 이런 역학관계가 저희 내부에서 논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설왕설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이 갖는 의미는 제가 그것까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우리 그 국민의힘 지지층에 대한 지지율은 큰 의미는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제 빅텐트를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저희가 이 지지세를 불려가는 과정인 것이에요. 고만고만한 후보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텐트를 하나 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지지세를 불려가는 의미이고,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거고 이미 민주당 측 진보계열 측에서 하고 있어요. 조국 혁신당은 후보를 안 냈잖아요. 이 부분이 빅텐트의 일종인 거죠. 그러니까 양 진영이 다 빅텐트가 필요한 상황이죠. 그 말은 뭐냐면 게임이 상당히 박빙 게임으로 예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전제하고 게임을 하는 거라서 여기서 탄핵이라는 단어 갖고 우리 지지층의 지지율을 갉아먹는 듯한 내부 경쟁은 반드시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14일에서 16일 사이에 있었던 여론조사로 저희가 두 분의 의견을 좀 여쭤봤고요. 자, 근데 오늘 당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소속의 변호인들이 윤석열 신당 창당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려다가 일단은 보류가 됐습니다. 이 보류의 배경은 윤 전 대통령이 이제 만류를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보류가 됐다라는 거는 네. 앞으로 또 추진 가능성도 남아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좀 불투명한 상태에서 추진이 되고 있고, 이게 사실 공당을 만드는 과정일 텐데 이것이 도대체 누가 처음에 제안을 하고 혹은 윤 전 대통령이 어떤 영향을 끼치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알려지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인 것이 이 자체가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 윤 전 대통령이 만류해가지고 안 될 정도면 혹시 처음에 창당하는 것도 윤 전 대통령 의사는 아니었는가, 이런 의심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당이라는 것을 새로 만드는 건데 그러면 국민의힘과의 차이점은 뭐고 왜 따로 만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들이 단순히 2030 청년이 참여한다 이것만으로 설명이 되는 것인가? 그거는 국민의힘에서 2030 청년들이 참여를 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는 것이고, 그 청년들이 입당을 하는 방법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어떤 자유통일당이랄지 이런 지지 세력들도 또 있는 것인데 계속해서 깃발의 수만 불어나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기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마치 이게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정당 같아요. 거기서 보면 마르크스 레닌주의에서 전위 정당 따로 있고 대중 합법 정당 따로 있는데 국민의힘은 합법 정당이고 윤어게인 정당은 전위 정당쯤 되는 거 아닌가. 마치 그런 본인들이 비난을 했었던 공산 전체주의의 모습과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도대체 이것이 당 노름이라는 말 말고 무엇으로 평가될 수 있는가? 어떤 노선이라든지 새로운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인지 결국에는 조직상의 노름에 불과하지 않는가? 이런 의미에서 국민들을 괜히 피곤하게 만들거나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뉴스였다고밖에는 평가를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 의문점들을 짚어주셨는데요. 이 움직임 어떻게 저희가 좀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결사의 자유가 있으니까 당도 하나 결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당을 만드는 거는 본인들의 자유겠지만, 그리고 이제 정당의 발기인이나 또는 정당의 정강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정당을 비판하는 거는 저는 자제해야 된다고 봐요. 해당 정당이 뭘 추구하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도 없는데 해당 정당은 마르크스 레닌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실례인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그 해당 정당이 추진하는 바 청년을 필두로 해서 청년의 어떤 생각들이 정책에 투영될 수 있도록 하는 툴을 만들겠다 이런 취지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상당히 부적절하죠. 지금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 정당을 만드는데 그 정당이 성향이 어떤지를 떠나서 그 정당의 전직 대통령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부적절하다. 그러나 앞으로 언젠가는 해당 청년들이 어떤 정당을 만들어서 만약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저는 박수 쳐주겠지만, 그렇지 않고 특정인을 필두로 한 이런 정당은 조국 혁신당 하나만으로도 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다만 나중에 어떤 정강 정책을 토대로 해서 나오는지에 따라서는 뭐 국민적 지지도가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건 지켜보면 될 일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 내용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내란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좀 이탈표도 나왔고요. 그 규모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민주당에서 어쨌든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 지금 조기 대선 국면이지 않겠습니까? 재발의 시점에 대해서도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발의한다면 그 시점 언제라고 보고 계십니까? 저 부분은 이제 되게 부적절하죠. 폐기됐으면 다음 대선 때까지는 저 법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뭐 법안 발의해놓고 또 입법청문회 한다고 또 여러 사람 불러서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선거운동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부분은 대단히 부적절해서 저는 국회의장께서 저 부분 관련된 입장을 아마 정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나 명태균 특검과 내란 특검의 경우에는 뭐 법의 대의 명분은 모르겠지만 법안 내용 등을 볼 때 저 부분은 국내심 등을 상대로 수사하는 법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양대 정당이 선거를 치르는데 다른 쪽 정당이 한쪽 정당을 수사하는 법안을 만든다? 그리고 수사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저 부분은 아마 60일, 그러니까 한 3일 남았네. 그때까지는 전 추진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기관이 잘하면 특검법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인데 불행히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란 특검 같은 경우도 내란 관련해서 수사의 과제들이 남아있거니와 어제도 이제 경찰에서 뭐 압수수색을 하는데 경호실과 대통령실이 방해를 하고 이런 것들도 계속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검찰 같은 경우는 검찰의 특수본이 대체로 수사를 잘한 측면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 검찰의 그 결정적인 특히 심우정 총장을 중심으로 한 잘못된 행보들 대표적으로 그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공소 유지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불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생겨나고 있거든요. 이런 의미에서는 결국에는 이걸 마무리하는 것은 특검이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 차원에서는 다시 추진을 해야 되고 이제 정권이 만약에 교체가 되게 되면은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이 특검은 반드시 관철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명태균 특검도 이 문제가 이제 검찰에서 진작부터 어느 정도 수사를 했는데 최근에 드러나고 있는 것은 이것을 검찰에서 알아놓고도 왜 밝히지 않았는가 이런 지점들이 너무 많이 나왔거든요. 이 부분은 검찰의 어떤 독려를 하거나 나아가서는 압박을 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이라는 카드는 살아있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맞습니다.